앞으로 화폐를 계속 찍어낼 것이고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할 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오늘 본인 트위터에 4년 주기라는 글과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올려줬다. 이게 과연 의미하는 것이 뭘까? 아마 지금 이 반감기, 내년 4월 반감기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은 샀다 하면 빠지기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어도 아무도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2년 동안 학습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면 떨어진다. 근데 창펑자오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숫자 4와 함께 4년 주기에 대한 트윗을 올려주면서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투자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 4번 그리고 이제 4년 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CEO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1월 FOMC에서 파월의 스탠스가 어땠습니까? 말로는 추가 긴축해야 된다라고 겁주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파월에게 속지 않는다. 대부분의 시장은 지금 비둘기파적으로 평가했다 하면서 지금 긴축이 종료됐다라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부터 최근 하락을 면치 못했던 전통 증시까지 반등이 나왔고 실제로 10년물 채권 금리도 FOMC 이후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끝부분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더 강한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냐? 왜냐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겉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잘 잡히고 있고 고용시장도 튼튼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안 온다 라고 하면서 금리 또 올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또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실제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은행들의 주가를 인덱스로 만들어 놓은 나스닥 뱅크 인덱스입니다. 근데 지금 은행들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꼬꾸라지고 있다. 은행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미친 듯이 금리 올려가지고 국채금리 최근까지 폭등했고 이로 인해서 올해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은행들 줄줄이 파산했는데 여기서 안 그래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5%까지 도달했는데 또 연준이 긴축하겠다 금리 올리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진정한 줄줄이 도미노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들 무너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제 다시 돈 풀고 유동성 공급해줘서 지금 망해가는 은행들 살려줘야 된다. 그에 따라서 아서이지가 굉장히 연준의 뼈를 때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제금융 숨기기 게임을 해봅시다. 모두가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모든 행을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연준이 아닌 FDIC로 또다시 돈을 찍으면서 대차대조표에 숨기고 있다. 이 얘기가 뭐냐? FDIC가 어떤 기관이냐면은 FDIC는 연준의 직속 기관이자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미국은 지금 겉으로는 금리 인상하고 긴축하는 척하지만 FDIC 대차대조표를 이런 식으로 미친 듯이 2023년 들어서 대차대조표를 확대시켰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겉으로는 금리 올리면서 은행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돈 찍었다라는 거 다 들통이 났다. 이것을 꼬집으면서 아서이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FDIC가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파산한 지역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 JP모건 등에 빌려준 돈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신 분한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해당 사진을 올렸고 결국에 은행들 살리고자 이런 식으로 돈 엄청나게 찍어내고 FDIC 대차대조표가 확대가 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서 FDIC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직속 기관이며 따라서 은행에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재무부의 옐런이 재무부에서 뭐 국채 엄청나게 발행해서 자금 조달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방금 말한 대로 연준은 긴축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전체는 통화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겉으로는 긴축하고 있지만 결국에 돈 계속 찍어내고 있었다. 그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왜냐하면 뭐 했습니까? 긴축 겉으로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돈 계속 찍어내고 있다. 앞으로 화폐를 계속 찍어낼 것이고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할 거다. 그럼 이 종이 쪼가리들 무엇으로 빨리빨리 바꿔놔야 되는지 아서이지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관계만 보더라도 과거에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증시는 폭락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폭등하면서 지금 이 두 핵심 자산의 상관관계가 0 이하로 내려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전통 증시와 비트코인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고 경제 위기 시기에 보통 어떤 자산이 떠오릅니까? 안전자산이 떠오른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반대로 또 전통 증신 나스닥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이런 걸 알았다라는 듯이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이자 인생을 건 남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세일러 형님이 이번에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면 마방꿀 하면서 비트코인 팔아야 된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마이클 세일러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언제 살까 말까 그렇게 고민 안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그냥 계속 꾸준히 비트코인이 저점이건 고점이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 자산이 결국에 유일한 피난처이자 대안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그냥 꾸준히 비트코인이 오르던 내리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집했다. 그 결과 지금 스트래티지에 비트코인 수익은 거의 1조 수준에 달한다. 지금 비트코인을 저점에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살까 말까 고민하시면서 비트코인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다시 폭락합니다. 비트코인 망합니다. 하셨던 분들은 이 마이클 세일러를 보고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관없이 이 혁신 자산이 얼마나 향후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 그는 알았고 타이밍을 재지 않고 모아간 결과 1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비트코인으로만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한 코어, 단기적인 위아래 오르내림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코어를 장착하고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크립토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지 지금 세일러 형님이 직접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피델리티의 매크로 디렉터인 주리엔 티머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품 통화다. 저는 이를 기하급수적인 금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현대화된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물론 금은 화폐이지만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투박하기 때문에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만약에 진짜 지정학적인 위기가 터져서 세계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 골드바 바리바리 들고 해외로 이동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다. 결국에 여러분들 그냥 수탁 기간에 금 맡겨놓고 홀몸으로 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소프트 월렛이면 그냥 암호키, 하드 월렛이면 지갑 하나만 주머니에 넣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자산인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금처럼 무한하게 채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고 누구도 마음대로 공급량을 좌지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과 금이 비교되는 많은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보다도 더 우월한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의 매크로 디렉터마저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줬다. 결국에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점점 미국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고 위기가 생길 때마다 어떤 대책도 없이 돈 찍어내서 막아내면 결국에 무한하게 발행되는 화폐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거를 무언가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그중에 으뜸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발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전격적으로 지금 미국 투자자를 위해서 선물 상품까지 출시를 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원래 코인베이스는 현물만 거래를 했다. 근데 사실 크립토 시장에 선물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 차원에서 이 선물의 주도권까지 빼앗아 오면서 비트코인의 패권을 확실하게 잡아오기 위해서 미국 1위 거래소는 지금 선물까지 출시했다. 근데 미국 내에서만 상용화 시키겠습니까? 아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뭐 하고 있습니까? 코인베이스 유럽 시장 다 삼키기 위해서 미카법으로 지금 EU 허브에서 아일랜드를 선택했다. 여기서 정식으로 미카법 허용받으면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립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바이낸스가 하고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선물 거래를 코인베이스가 뺏어오려는 모습. 이제 미국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비트코인 시대적 현상을 우리가 규제하고 막고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뭡니까? 그냥 우리가 싸그리 다 삼켜버리자.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 최대의 금융기업인 페이팔까지도 지금 영국의 FCA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자국뿐만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서방 지역의 크립토 패권까지 완전하게 가져오면서 페이팔은 또 최근에 뭐 했습니까? 미국 대형 금융기업 최초로 PYUSD 미국발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인베이스 전 세계적인 거래소로 확장시키고 페이팔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 확장성 가져가면서 미국이 싹 다 이 3위일체로 미국 정부와 이 월가 기관 그리고 미국 거래소가 싹 다 해먹으려는 그림을 계속해서 짜고 있다. 근데 이에 질세라 지금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콩 최대의 가상은행인 자뱅크가 OKX 운영계좌를 개설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국도 지금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고 불장을 시작되면 거기에 같이 패권을 잡기 위해서 참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발의 준비들을 하고 있고 지금 보이지 않게 수면 아래에서 분명히 중국도 무언가 큰 거 한 방을 미국에 먹이기 위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비자가 HSBC 및 항생은행과 함께 홍콩에서 CBDC 파일럿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디지털 화폐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 크립토까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원래 기존에는 미국이 계속 규제하고 크립토 막았을 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독점 체제로 이 시장을 이끌어갔는데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필두로 완전히 다시 패권을 잡아오면서 크립토 시장 독점하려고 하니까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다. 근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 1위와 2위 국가가 크립토 시장에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면 결국에 좋은 건 누굽니까? 우리 투자자들이다. 결국에 그 싸움의 진짜 무기는 자본주의에서 돈입니다. 패권을 잡기 위해 엄청난 돈이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될까? 가격 폭락할까 폭등할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반감기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엄청난 대형 호재가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근데 지금 아크 인베스트의 다음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2024년 1월 10일. 근데 재밌는 거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도 언제입니까? 내년 1월 10일이다. 이전에 분명히 어떤 승부가 나올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일괄적으로 모두 승인을 시키냐 아니면 거부를 시키냐. 근데 제가 봤을 때 승인을 시킬 확률은 99%다.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코인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플레이어이자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레이스케일을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탄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리 버크라는 이 변호사를 이 고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뉴욕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무가치한 민사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최고의 재판 전문가입니다. 베리 버크를 고용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오늘 디지털 커런시 그룹 트위터에 올려놨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만약에 또 SEC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거절하면 이런 식으로 최고의 재판 변호사까지 고용한 마당에 완전히 SEC 공격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만 SEC 상대로 소송 걸겠습니까?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최대의 자본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이 일제히 다 SEC 소송 걸어버리면 SEC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블랙록은 민주당 바이든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핵심 인사다. 결국에 어떻게 보면 게리 겐슬러도 이 블랙록 말 한마디에 깨갱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물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승인 확률은 99%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의 현물 ETF, SEC 상대로 현물 ETF 승인 확률은 99.8%.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현물 ETF 되냐 안 되냐 이걸로 싸우시기보다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부의 재분배 위에 올라타실지를 고민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레이스케일은 2023년 10월 디지털 금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 증가라는 보고서를 내줬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습니까? 전통 자산의 또 다른 하락세라고 하면서 지금 전통 자산들은 올해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던 거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전통 안전자산인 금보다도 더 뛰어난 성과를 비트코인이 실제 수익률로 직접 증명을 해냈다. 그리고 또한 재밌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최근 뭐 알트코인들 수남에 펌핑 나오고 솔라나 같은 거 준메이전데도 막 50% 70% 올라가니까 알트 시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올해의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던 건 수많은 섹터들 중에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알트 불장이다, 알트 대상승장이다라고 보기보다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DCG가 힌트를 줬는데 암호화폐 우수 기업으로는 비트코인과 솔라나와 체인링크를 직접 언급을 해줬다. 실제로 솔라나와 체인링크 8월 말부터 9월 초에 계속 여러분들한테 유일하게 다른 자발트 쳐다보지도 말고 솔라나 체인링크 보셔라 라고 했는데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시총이 무겁고 근본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실제 대폭등하면서 가격이 증명을 했다.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한 게 10월에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암호화폐 EP로 유입이 특히나 10월에 많이 들어왔다. 왜 10월에 많이 들어왔을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미국의 핵심 금융기관들, 금융 엘리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출시될지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월부터 대량 매집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닐.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약세를 보였던 지금 NFT 거래량이 10월 달부터 들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세를 면치 못했던 NFT나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남에 따라 충분히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강한 자산 바로 비트코인 그리고 가장 약한 자산 어떤 자산입니까? 전통 증시. 이 사진 하나로 우리가 지금 엄청 넘쳐나는 화폐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때 어떤 자산으로 빨리빨리 바꿔놔야 되는지 사진 하나로 증명이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어느 정도 조금 과열된 건 맞다. 근데 아주 큰 사이클로 볼 때 지금 아직은 이 본격적인 상승장의 이제 초입 구간이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는 적어도 모멘텀 체인지가 빨간색 구간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과열을 보이고 하락하기 때문에 그때 정도에 도달해야지 우리가 매도를 생각해야지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매도 생각하시면 하락은 길게 가져가고 상승은 조금밖에 못 먹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과거 상승 불마켓 사이클을 한번 지금과 비교해보면 지금 위치는 상승 사이클이 나왔을 때 지금은 불과 3분의 1밖에 오지 않았다. 적어도 이 사이클이 완벽히 끝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승장이 크게 나왔을 때도 조정을 받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을 받는데 과거 2015
2005년도 상승장 때는 상승 중에도 36%까지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9년도부터 21년도 상승장까지는 62%나 단기적인 눌림이 있었다. 물론 우리가 최종 여정을 가는 기간에도 이런 식으로 30% 60% 큰 하락이 언제나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걸 인지하고 오히려 눌려주면은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또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조금 빠지고 1K 2K 빠진다라고 해서 도망차 하면서 쇼충이들 다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숏 잡으세요. 비트코인 망합니다. 비트코인 사기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선동 당하지 말고 올해는 이제 우리가 최악의 시기는 지나왔습니다. 이미 최악의 시기, 가장 쌀 때 비트코인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나왔다. 그러면 뭡니까?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그때 사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야 진짜 다음 대상승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도래했을 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잘 구축해서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몇 알트들이 상승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트로 많이 자금을 분배하면서 굉장히 쏠릴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작년 대비해서 알트코인 전체 시총은 37%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전체 시총은 작년 대비 110%나 올랐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몇몇 개별 코인들은 비트보다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알트보다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알트에 집중을 해야 될 때는 뭡니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시즌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인데 적어도 지금은 25 아래 이 비트코인 시즌에 위치해 있는데 25포인트 위로 안착하고 어느 정도 이 상승 추세를 타준다면 그때가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되는 초입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자발트를 싫어하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은 대장인 비트와 대형 라지캡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대불장이 왔을 때는 거기서 수익이 났던 것을 다시 리밸런싱 하면서 알트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것들, 유동성이 공급돼서 100% 200% 가는 것들 그때 당연히 공략해야 됩니다. 그런 시그널들은 제가 비트캐쳐 방송 혹은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흔들림 없이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하단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